자, 정치와 법 수업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동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에서 많이 나가지 않고 적당한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동법의 등장 배경이라고 교과서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사회법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죠. 민주정치의 발달 단계,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전교의 과정, 이런 거. 그러니까 절대 왕정이었다가 시민혁명을 거쳐서 근대 민주주의로 왔다. 그러면서 이 절대 왕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에서의 제약과 권리의 침해를 경험했던 개인들은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축소된 형태이길 바랬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보시면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커다란 권리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국가 권력은 이전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이제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어떤 권리 추구에 있어서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좀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럼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어떤 부분? 네.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개인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 사이에서의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끼어들지 마. 기억나시죠? 민법의 근대 원칙 뭐였어요?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는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들이 생기느냐? 뭔가 공평하지 못한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로 들어오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경제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게 되지만 확장되고 커지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였습니까? 그 안에서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계층은 가진 계층에 비해 되게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있어서 공장도 세우고 기계도 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하고는 다르게 그런 게 없는 일반 사람들은 노동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누가 더 힘이 세요? 말로는 사람은 다 모두 다 평등하고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힘이 세요? 우리 흔히 그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 그러니까 사장님 이렇게 표현하니까 웃긴데 임금을 줄 수 있는 사장님하고 그 임금을 받아야만 하는 근로자하고 누가 더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공평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계약 조건을 맞춰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 계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말로는 공평하고 모두 다 동등하고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관계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빈부격차라던가 사회적으로 약자의 역할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개인들이 알아서 해라고 했을 때는 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장님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왜 내가 굳이 저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누가 등장하느냐?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사회법의 또 돌아가네. 사회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법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3의 영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법이 있고 그리고 사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공법은 국가 권력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의 법률 체계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었죠. 근데 엄연히 말하면 사회법은 개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야 돼요? 사법에 속해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권리를 누가 보호해줘요? 네, 국가가요. 국가가 보호해줘요. 그러면 국가는 누구예요? 공법 영역에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사회법은 사법 영역에서 있어야 되는 일들이 공법의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제3의 영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어떤 교과서나 또는 참고서에서는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은요, 사법의 공법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 영역에서 있었던 이제 사법 영역에서 다루어지던 그런 문제들이 공법의 힘이 또는 공법 영역 안에서 이렇게 연장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벤 다이어그램 아시죠? 교집합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가 공법이고 여기가 사법이면 그 중간 어디쯤이 이게 사회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의미는 뭐 좀 읽어보시면 알수있으니까 종류를 살펴보면 이제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한 내용들이 사회법의 대부분이라고. 일단 보세요. 노동법 누구예요? 사장님하고 근로자하고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죠. 자, 그럼 임금을 주는 사장님이랑 임금을 받는 노동자랑 누가 더 낮아요? 상대적으로 노동자가 낮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경제적인 환경이나 소득이 넉넉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필요할까요? 경제적으로 환경이 여유롭거나 넉넉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자,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경제법의 소비자법은 뭐냐? 일반 회사가 힘이 세요? 아니면은 그 회사의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더 세요? 물론 뭐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왜 물건 하나 샀을 때 그 물건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가지고 이거 뭐랄까 항의를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고 하다거나 해도 그냥 일반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소비자를 위한 법이죠. 그래서 소비자 기본법. 그리고 대형 기업이랑 중소기업 또는 작은 기업들, 약소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 싸워봐. 그럼 누가 이겨요? 대기업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장 경쟁 안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주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그리고 덩치가 큰 사람과 받아야 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덩치가 작은 사람에게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동등함을 채워주기 위한 내용이 바로 사회법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근로자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와 사용자, 이 사용자가 AKA 사장님이에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어떠한 조건을 주고받으며 근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근로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근로라고 하는 것의 조건과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서로 협의하는 거, 그걸 우리가 근로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더 힘이 세요? 사용자가 힘이 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법인 노동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이렇게는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가장 흔히 근로기준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요, 근로기준법은.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시간, 최대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정해진 날짜를 다 채워서 일을 한 그런 근로자에게는 휴일을 보장해야 되고, 하루 8시간 일을 하게 되면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게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자, 근데 개별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조금 작으니까 이 개별 근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 전체의 목소리를 좀 크게 내보려고, 한 명이 내는 것보다 5명이 내는 게 목소리가 더 크고 100명이 내는 게 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여기 노동조합인데, 이 노동조합은 일단 개인이 아니죠. 집단이죠, 집단. 그리고 이 노동조합 등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사용자 또는 사용자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의 이런 어떤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들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대1로 싸울 때라고 얘기하기가 웃긴데, 1대1의 관계에서의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면 이거는 뭐 다대 1 또는 다대 다. 왜냐면은 뭐 사장님이 한 명일 경우도 있겠지만 경영진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사, 전무, 상무 막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그런 어떤 거대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경영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노동조합 여러 명, 집단 대 집단이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단 어떠한 내용들을 잡고 있느냐, 근로의 조건과 근로기준.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보장받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그리고 생각해봐, 사람이 자신의 임금을 받는데 딱 진짜 내일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신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돈, 이걸 우리가 기초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을 열심히 했어. 그리고 그 하루에 일한 대가를 받았어. 근데 그 일한 대가가 내가 내일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되게 삶이 팍팍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꿈꾼다던가, 뭔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이런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바로 부당해고.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장 크게 권리를 침해하는 게 바로 부당해고거든요. 너 나가! 이거 치사하게 자르는 거 그거를 규제해서 아주 안전한 상황, 안전한 틀 안에서 이제 근로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주 내용이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요,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 그러니까 여기서는 헌법적인 기본권 중에 하나예요.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건 여러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제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여러 명의 사람이 이 경영진 측, 그러니까 사측하고 이렇게 교섭을 하는 거거든요. 뭐 내년도 임금은 어떻게 해주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어떤 법률적인 힘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를 규제한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부당해고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르면 부당해고고,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 건 근로상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근로상권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걸 우리가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거든요. 요걸 규제하는데 그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나 조금 이따 가야 돼. 자, 근로계약 부분부터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돈 얼마 받을 건지, 그리고 몇 시간 일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쉴 수 있는지.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하는 시간 중간에 휴식 시간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 며칠 일했으면 며칠 일할 수 뭐 쉴 수 있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뭘로 작성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서면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종이에 적어야 돼요. 다시 우리 민법에서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계약서는 나중에 법정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하나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 종이로 다 그 조건들을 적어서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 개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로기준법에서 이만큼의 높이를 기준으로 제시했어. 그러면 이 이상이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면 아예 그 계약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무효는 뭡니까? 계약이 성립조차 안 됐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 그럼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해당 조항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문제가 없어. 나머지 근로계약 조건들은 근로기준법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뭐 임금과 관련돼서 최저임금보다 뭐 더 낮게 준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만, 그 잘못된 내용만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다가 무효가 아니야. 잘못 작성되어 있는, 미치지 못하는 그 조항만.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일했으니까 돈 받아야 되죠. 자, 돈 받을 땐 반드시 통화 형태로, 그러니까 돈으로 줘야 돼요. 쌀로 주거나 요소수로 주거나 아이패드로 주거나 이렇게 물건으로 주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돈.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주냐?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느냐? 그 임금 전액을 쪼개주면 안 되고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번 달은 돈이 다 안 들어와서 그런데 원래 월급날이 뭐 15일이야. 근데 이번 달은 돈이 다 안 들어와서 25일 날 주면 안 될까?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다시 15일 날 주고 그 다음 달에는 야, 우리 돈이 좀 빨리 들어와서 10일 날 줄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해진 날짜에. 자, 다시 조건. 돈으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계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금액의 기준에서 계산하거나 또는 단체 협약, 그러니까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과 사측이 이렇게 약속한 거,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단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정해지는 매해의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올해는 1시간에 8,720원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내년부터는 9,160원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돈 주면 안 된다, 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초과 금지입니다. 우리 좀 이상한 거 있죠? 52시간.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주 52시간. 그래서 52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꽤 시끄러웠던 시간이 바로 52시간이죠. 52시간. 그러니까 그 52시간이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일주일에 40시간은 일단 기본이고 40시간이 맞은 우선이야. 그리고 연장 근로라고 해서 왜 일이 다 안 끝나가지고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 추가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기한 안에 일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시간이 12시간 이내예요. 그러니까 40시간 더하기 12시간에서 52시간. 그나마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조금씩 줄여왔기 때문에 주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정해진 거지 예전에는 더 길었어요. 그리고 요즘엔 워라밸, 그쵸?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어떤 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이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휴식 시간은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게 근로계약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4시간 일을 하면 반드시 30분. 그리고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중간에 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8시간인데 왜 1시간 더 있지?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9시간 동안 학교래 회사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급휴일이요. 일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에 1회 이상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 5일제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다 했어. 잘했어. 그렇게 되면 우리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잖아요. 토요일도 일한 걸로 쳐준다는 얘기예요. 유급.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잘 일했으니 토요일은 일하지 않았어도 앞에 잘한 5일 동안 잘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 하루도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개근했을 경우에 주 1회의 유급 휴일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길어지면 안 돼. 그치? 22분 넘어가면 너무 잔인한 거야. 우리 여기 다음부터는요. 근로삼권이랑 뭐 노사관계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청소년 근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거 우리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게요. 프린트도 많지 않죠? 네. 오랜만에 원격 수업 들으려고 매우 고생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